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추천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개인적으로. 예,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사실은 좀 밋밋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직 FOMC에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FOMC에서 뭐 금리 점도표 상승을 2023년에 할 건지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아마 3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오늘 내일 개최될 이제 FOMC 회의인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뭐 카드가 나오겠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점도표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사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국채 입찰이 굉장히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발표됐던 소비심리 지수나 제조업 지수 등 전반적인 뭐 매크로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정책 제시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소비 지표 별로 잘 안 좋게 나왔는데. 며칠 전, 그러니까 소비심리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조금 사실은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안 되지만 조금 미지근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악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월별 신호 자체를,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 자체에 크게 주목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이러면은 뭐 페드가 정책적으로 완화적으로 더 가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의 방향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시장에도 좋을 거고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채권왕 빌 그로스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채권을 숏한다고, 공매도 한다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뉴스를 딱 들으시는 순간 뭐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뭐 감히 뭐 빌그로스에 대해서 뭐 이게 네. 언급을 드리긴 어려운데, 네네. 오히려 채권의 숏을 이제 와서 얘기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00bp 가까운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0bp, 160bp까지 올라왔는데 네네네. 1.6%를 의미합니다. 네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정체돼 있는 건 이제 페드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솟구쳐 올라간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숏 베팅인 것 같은데요.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 레벨은 현재 그 인플레이션 흐름하고 경기 회복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게 확 올라온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FOMC 회의에서 주목해야 될 거 우리가 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점도표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점도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2012년에 처음 제시된 정책인데요. 네. 이게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데, 연준 의원들이 특정 기간 중장기적인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금리가 어느 정도 위치할까에 대한 점들을 찍는 것들을 모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파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의원들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을 점을 찍고 있는가, 네네. 이거에 따라서 이 이동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금리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찍혀있던 점들이 2021년으로 이동했다. 네. 아니면 가장 그 좀 최고점으로 찍혀 있는 금리 레벨이 한 2번,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점도표는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케이스에서 만약에 최근에 금리 인상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가 전반적으로 금리는 우상향하고 시기는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예상보다 페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30년 만에 뭐 그 연방세, 포괄적인 연방세를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세금 얘기 나오면 기분 안 좋아요, 그렇죠? 예, 뭐 안 좋습니다. 어쨌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 정책이 추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은 금융시장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적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92년 이후에 약 30년 만에 연방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뭐 큰 골자를 좀 따져보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부자들의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 부유세 증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랑 관련된 친환경 탄소세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법인세 인상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부유세 증세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서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대중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은 법인세가 21%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28%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이런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도 바이든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기업 실적은 곧바로 약 9에서 10%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현재 수준보다 시장이 한 10% 정도 급락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적에 대한 임팩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네요. 그러면 어제는 좀 뭐 미국 시장이 좀 주춤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 시장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 시장 오히려 돈이 좀 빠져나가는 건지 이게 뭐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신흥국에 대한 시장 비중을 이제 긍정에서 중립으로 하향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금리 상승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사실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 그런 신흥국 주식에는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달러 강세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신흥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의 흐름이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신흥국에 대한 좀 센티먼트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눌려 있을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와서 예, 저는 이제 한국 투자 전략가이면서 한국 주식 전문가니까 사실은 뭐 제가 해외에 뭐 20년 살았다고 그래서 해외 주식을 잘 안다 이렇게 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면 한국 주식 100만 원이 있으면 한국 주식에 얼마 넣고 미국 주식에 얼마 넣으라고 추천을 하시겠어요? 비중을? 예전에도 한번 저 자산 배분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네.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70% 가까이는 배분하는 게 올바른 자산 배분의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왜 그러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번에도 느꼈겠지만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아니면 데이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네. 미국 증시, 미국 금리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신흥국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흥국은 잘 베팅하고 잘 찍었을 때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있죠. 예. 자산 배분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중심으로 서야 되는 자산군은 역시나 좀 안정적이고 좀 예측 가능한 시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5대5 정도 생각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7대3이다. 네, 그 정도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월 초에 나오셔서 말씀했던 시그널, 그러니까 그 이머징 마켓은 좀 중립으로 가셨어요. 근데 오늘부로 네. 좀 시그널 바뀐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신흥국을 긍정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던 신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신흥국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지표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하. 바꿔 얘기하면 이제 선진국의 증시 위험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는 그 선진국 위험 지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레벨에 위치하면서 안심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 작년 그리고 올해 1, 2월까지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경고 레벨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뭐 바꿔서 이제부터 신흥국이 급락할 거다 이런 얘기로 보긴 좀 어려운데 네네.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투자를 둘러싼 중장기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70% 투자하고 신흥국에 30% 투자한 그 이유, 그 논리가 이제 그런 시그널에서 나오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맞닿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뉴스인데 어쨌든 최근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이제 자금이 한 60점 올렸나요? 이게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사실은 개인들이 이끈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조금 많이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3월 중순 되고, 그다음에 3월 말이 되면 CFD 관련된 그 양도세 회피 자금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전부 다 매도가 될 테고, 그렇다고 본다면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작년과는 달리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1월 달에 워낙 큰 폭의 자금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현재 시중의 그 자금 조달 여건 자체가 조금 타이트해진 점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한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증거금이 들어왔다가 청약 이후에 남아서 새로운 종목들에 투입하는 그 증시 대기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거와는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청약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이게 뭐 증시의 새로운 수급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의 정책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이후에 좀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강찬희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환율은 큰 변동이 없는데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선물 매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선물 옵션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좀 질문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왜 팔고 있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신흥국 자체에 대한 시그널이 저희랑 비슷하게 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흥국뿐만 아니라 나스닥 중 성장주, 그래서 금리에 취약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많이 걷어들이는 것 같고요. 아까 뭐 빌그로스 말씀 주셨지만 채권에 대해서 숏을 포지션을 가져갈 네네. 정도로 네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달러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될 텐데 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증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현재 투입했던 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필요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과 맞닿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쿼터백 자산운용 조영래 대표였는데요.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선진국에 더 많이 투자하시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